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회차 이제 입문 강의입니다. 오늘은 교재 243페이지에 있는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기본권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틀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나라는 법에서 성매매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이제 성판매 여성이 내가 성매매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게 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이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뭘 판단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게 과연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 지금 네가 말하는 건 그런 기본권이 아니야, 그런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성매매가 직업일까요? 과연 성매매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는가? 첫 번째,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직업의 자유에서 배우겠지만 이 직업의 의미는요,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의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수단이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성판매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라면 성매매도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매매라는 것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질문하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지와 침해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현행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 직업의 자유가 제한은 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직업의 자유를 제한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성매매를 자유롭게 허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업의 자유가 제한은 되고는 있습니다. 제한은 되고는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권이 제한이 되면은 이 제한이 과연 그 한계를 벗어나서 기본권의 침해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기본권 제한의 한계들을 볼 건데요. 기본권은 국가안전,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만 제한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제한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한다면은 이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이 되는 기본권의 제한이 되고요. 이 한계들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이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을 벗어나서 침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선 넘네? 라고 얘기를 하죠. 선 넘네?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 기본권 선을 넘기 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선을 넘는 행위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기 전까지의 제한은 허용이 되는데 선을 넘은 제한은 우리는 앞으로 침해, 위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단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성매매는 직업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직업의 자유가 제한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연 이 제한이 한계를 벗어났는가?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하면 침해가 되는 거고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뭡니까?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건 직업의 자유를 보호범위에 포함이 되고 제한은 되고 있지만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헌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의의에서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자, 1단계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정을 하고요. 2단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지를 심사를 하고 3단계 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만약에 침해에 해당한다면은 위헌이 되는 겁니다. 이런 3단계로 이제 판단을 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그럼 기본권을 어떤 경우에 얼만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볼 거예요. 자, 거기 로마자 이번에 이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수험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뭐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건 그 기본권 안에 그 절대 그 기본권이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되는 한계가 있다. 이제 기본권 자체에 애초부터 한계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이론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이론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권들을 하나하나씩 다 나열을 하고 있고요. 10조의 행복추구권이다, 15조의 직업의 자유다,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다, 21조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기본권을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헌법 37조 2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위 모든 기본권들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위 모든 기본권들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맡겨놓고 있는데,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어떤 개별적인 기본권들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들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본권들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독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개별적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 유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 유보, 우리 37조 2항처럼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 이런 일반적인 법률 유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을 보면은 독일에서는 그냥 신앙의 자유가 있어, 양심의 자유가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독일은 이런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고 직업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는 있어, 양심의 자유는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은 과연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기본권인가,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절대 지켜야 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의 유형을 볼게요. 자, 헌법 유보라는 건, 그러니까 유보라는 건 뭔가 남겨뒀다라는 거죠. 남겨뒀다. 자, 헌법 유보라는 건 기본권 제한이 과연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남겨둔 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번에 우리 헌법은요, 기본권 전반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제 일반적 헌법 유보 조항은 없고, 나번에 개별적 헌법 유보라는 건 어떤 특정 개별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이 스스로 그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44페이지에 헌법 21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23조에서는 재단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29조 2항에서는 경찰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이 있다면은 국가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헌법 자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률 유보라는 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걸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은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은요, 특정 기본권이 아닌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줄 바꿔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일반적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곧 보겠지만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국민의 대표자가 뽑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셨을 때에도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이게 국민들한테 침익적인 공권력, 그러니까 침익이라는 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제 좀 손해가 되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5페이지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기본권 제한의 이제 일반 원칙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의 1번입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한번 끊으시고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다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1, 2, 3, 4 한번 체크해 볼까요? 동그라미 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권 제한을 할 때 지켜야 되는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가지 한계를 벗어난 기본권의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목적상 한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246페이지의 형식상 한계, 법률로서,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의 제한은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본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 국민의 기본권이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면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성매매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근거를 두 곳만 있으면은 법률에서 이거를 대통령령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대통령령이라는 건 곧 보겠지만 행정입법의 한 종류입니다. 대통령령한테 맡길 수도 있고 대통령령의 근거에서 내부 규정에 맡길 수도 있고 내부 규정의 근거에서 이제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법에는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을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대통령이 비트코인 금지라는 시행령을 만들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들의 비트코인이 금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 비트코인 금지하는 거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금지는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거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방가로 1번의 내용 보시면 자,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 할 수 있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 할 수 있다. 그 바로 밑에 줄 보시면은요. 이때 법률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들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본권 제한은요,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기본권 제한이 법률 기본권 이런 식으로 법률에 의한일 필요는 없고 반드시 모든 기본권 제한이 이런 식으로 법률에 의한일 필요는 없고 타고 올라가서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은 그 기본권 제한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박스 안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유보 원칙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꼭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들은 법률에 근거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단 기출표시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 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즉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권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 판례들을 한번 볼까요? 247페이지로 한번 넘어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라고 되어 있는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4.16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제 피해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병원 일가의 그 세월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목숨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가해자, 사실 뭐 유병원 일가가 정확하게는 가해자죠.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일단은 그 가해자들을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족들이 그 배상금 지급에 동의를 한다면은 마치 이제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요가 인정이 된다라는 건 그 재판이 끝난 거나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선고 효력, 그러니까 이미 기차입니다. 이미 판결한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요거 자체는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굳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참사 배상지원금에 대해서 국가랑 나랑 이견이 있으면 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고, 이견이 없으면은 이런 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요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요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드는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낮은 효력을 갖습니다. 시행령에서 이 배상금 지급받으려면은 나 앞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는 거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민사소송도 제기 안 하고 형사고소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하고 집회도 안 하고 TV에 나와서 인터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많은 행동들을 전부 다 금지하는 겁니다. 이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상금 지급에 관련되는 항의의 방법들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우리 법에서는 끽해야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요 인정되는 것만 두고 있을 뿐이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행정부한테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할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보시면은요, 그 밑에 판례도 보시면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2015년 5월 밤 10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살수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물대포를 쏘는 것보다 최루액을 섞어서 쏘면은요, 막 눈물, 콧물, 막 몸에서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눈물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대포보다 최루액을 섞어서 쏘는 게 훨씬 더 아프고 기분 나쁘고 침익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물대포를 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최루액을 섞어서 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최루액을 섞어서 물대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되어서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 첫 번째 문단의 줄 끄은 부분 보시면요, 집회나 시위의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 장비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외우는 지문이 아닙니다. 왜? 침익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들, 침익적인 것들은 언제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 알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살수차는 침익적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안에서는 물대포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최루액을 섞어서 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4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권이 어쨌든 타고 올라가서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원래의 의미의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만큼 제한을 하면은 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라떼는 군 생활이 24개월이었습니다. 24개월이었는데, 이제 후임자들, 그때부터 이제 병영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제 후임들의 이제 군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23개월, 22개월, 21개월, 20개월. 그래서 지금까지 18개월까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갈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그쵸? 뭐 아침에 뭐 밥에 뭐가 나오는지, 군대리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의 군 생활이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병사의 복무기간, 그러니까 병사의 복무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도 침입적이긴 하죠. 나한테 무조건 그 기간 동안 군대에 가둬놓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병사의 복무기간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정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국민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국민의 생활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들은요, 요런 애들한테 정하도록 하지 말고 무조건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원칙이 의회 유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래라면은요,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꼭 법률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의 형식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원래라면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법률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 법률에 근거를 둔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봤었던 병사의 복무기간처럼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내용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영역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법률을 딱 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로 스스로 정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회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 자, 읽어보겠습니다.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요구, 즉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박스 밑에 그 첫 번째 판례입니다. 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우리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사람들은 매월 꼬박꼬박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어요. 수상기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반드시 꼬박꼬박 2,500원씩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KBS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은 KBS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올리고 싶겠지. 근데 이 TV 수신료는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국회가 행정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가 스스로 정하라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그래서 이 TV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한국방송공사에 전체 위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아니 이 TV 수신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왜 국회 니네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위임하느냐, 그런 것들은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뀐 판례가 그 다음번에 있는 것처럼 현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들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들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49페이지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걸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존재하는 규정은 아닌데요. 만약에 집회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한 자는 처벌한다. 집회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한 자는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하겠대요. 자, 어떤 게 나쁜 짓입니까, 여러분? 집회에 가가지고 친구랑 싸우면 나쁜 짓입니까?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하지 않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 나쁜 짓이에요? 집회에 가가지고 뭐 단상에 올라서면 나쁜 짓입니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는 바람에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내 행동이 과연 금지되는 행동인지 금지가 안 되는 행동인지 알 수 없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률은 가급적이면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어떤 행동이 금지되고 어떤 행동이 허용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자, 거기에 의의 셋째 줄 보시면 첫째 줄부터 보실까요? 일단 이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거고요. 셋째 줄,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요구가 되고요. 왜냐하면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은요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형법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법에서 하나도 불명확하지 않고 빠짐없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 형법전이 요 정도가 안 될 겁니다. 형법전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왜? 폭행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등등이 있는데 우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이런 폭행입니다. 자, 협박의 의미는 이런 협박입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는 이런 명예입니다라는 걸 우리 형법에 다 빠짐없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명예훼손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그 명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고 폭행죄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그 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명확성의 원칙이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 그러니까 최소한은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최소한만큼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금지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원칙입니다. 즉, 계속 있습니다.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명확성이라는 건 빠짐없이 명확하게 아니라 최소한은 명확하게. 그래서 누가 해석할 수 있도록 법관이 폭행의 의미, 협박의 의미, 명예훼손의 의미, 법관이 그 단어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의미 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만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번갈아서 한번 명확성의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업 태도가 좋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은 사람에 대하여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태도가 좋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업 태도가 좋다는 게 과연 뭔데? 자,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지는 않죠. 혜택을 못 받을 뿐이지 손해를 보지는 않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수익적인 거, 침익적이지 않은 것들은요, 다소 불명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침익적인 내용들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번갈아서 한 번에 첫째 줄.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번 줄끝 부분에 어떤 규정이 부담적,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침익적이라는 의미 똑같은 겁니다.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가 될 거고요. 특히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이런 침익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박스 안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특히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그렇죠? 민사법규는 뭔가 금지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사적인 내용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형벌법규와는 달리 그 밑에 콤마 뒤에 사회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울 내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침익적이고 부담적이고 형사법의 영역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영역이 아닌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추상적으로 내지는 상대적으로 좀 불명확하더라도 웬만하면 봐주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인 겁니다. 자, 명확성의 원칙은 우리가 나중에 또 기본 강의할 때, 올인원 강의할 때 죄형법정주의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제한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제한된다면 이것이 제한 행계를 넘어서 침해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권 제한의 한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봤었던 한계가 법률 유보 원칙, 그렇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봤었던 게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입법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성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만이라도 명확하게 하면 된다는 거. 이제 거기까지 내용들을 봤네요. 자, 그럼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50페이지의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